자, 그럼 이제는 네.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입니다. 네, 중국으로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자, 중국의 비구이 유한이 역외채무라는 게 대부채죠. 네. 역외채무 다 못 갚을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건 강력한 구조조정. 그러니까 저 구조조정이 뭐 직원을 자르고 뭐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실 채무라든지 이런 공사장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채 같은 것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인데. 며칠 동안 우리 연휴 동안에 뭐 우리 권 팀장도 그렇고 저희 뉴스도 그렇고 다 이제 이스라엘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중국발 악재가 좀 묻힌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구이 유한인데 비구이 유한이 이제 그 디폴트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구이 유한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여기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회사가 발행한 달러화 표시를 비롯한 만기가 도래역한 만기에 유예된 역외 채권에 대한 지불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 빚 못 갚을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사가 그렇게 거래소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공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구이 유한이 106억 6천만 달러 즉 14조 8천억 원 정도의 역외 채권과 58억 1천만 달러의 그러니까 7조 8천억 원의 비위안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약관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비구이 유한의 총 부채가 얼마냐면 1,8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2조 원 정도 돼요. 이거 못 갚아요 사실. 미련을 버리셔야 되는데 여기가 부동산 개발업체고 그 중국에서 몇 번째쯤 되는데 거의 제일 큰데 거의 제일 큰데요. 네. 홍다보다 훨씬 큰 데죠. 컨트리 가든. 네. 그래서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홍다보다 더 큽니다. 더 크죠. 네. 그래서 여기가 프로젝트를 몇 개를 하고 있나 보니까 현재 중국 내외에서 3,000개 이상 동시에 지금 하고 있다고요? 프로젝트가. 3,000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PF를 3,000개 이상 3,000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이트에서 더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헝다의 프로젝트 수보다 얼마나 많은 거냐면 4배 많습니다. 에버그란데보다. 그러니까 직원이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중국 부동산 업체 뭐 그 많은 부동산 업체 여러 개 그냥 뭐 한다더니 뭐 별일 없잖아.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또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정말 거친 구조조정의 끝에 디폴트가 된다든지 이러면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츠그룹 ANG라고 되는 안츠그룹의 신용 전략가인 팅몽이 뭐라 그랬냐면 블룸버그에서 비구이 유한은 완료해야 할 미완성 프로젝트가 많은데 새로운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체 같으면 물건 안 팔면 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프로젝트 4,000군데 대부분 뭐냐면 이 공사 진행 중인데 공사 대금이 미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분양은 돼 있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 민간 소비자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특별히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홍콩 증권거래소에 낸 서류를 보면은 이 서류 제출을 통해서 해외 채권 보유자들에게 이게 향후 구조조정 즉 부채 조정을 강하게 예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크레딧 사이트의 아시아 태평양 연구 공동 책임인 산드라 초우라는 사람이 로이터에다가 이제는 회사의 이전 모델을 개선하고 부채 부담을 줄이고 사업 규모를 적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좋은 얘기를 했지만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부채 만기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채권 금리를 낮추면서 이건 일종의 헤어컷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헤어컷이 뭐냐면 야 다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인 디폴트로 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사이트를 계속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받아줄 데가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뉴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헝다그룹 채권단 채무조정 계약 불이행 시 무질서한 파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제 사실은 헝다에 대한 뉴스도 상당히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채무 재조정 계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헝다그룹이 채무 조정안을 돌연 거부를 하면서 통제불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다른 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줘. 헝다그룹이 전기차도 하더만요 보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런 회사가 됩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가 전기차를 하고 있으니. 예? 아니 근데 무슨 부채가 그래? 우리나라 예산의 1년 예산의 절반 250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 사실 중국 쪽에서 계속 디폴트에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중에 한때 잘 나갔던 회사가 웨이마라는 데가 있어요. 웨이마? 네, 근데 WM 자동차라는 데인데 WM 모터스라고 여기 파산 신청했습니다. 아 파산 네, 작은 파산 데 아니면 그게 작은 데는 아니에요? 뭐 너무 작은 데도 아니고 너무 큰 데도 아니지만은 의미는 있는 데였던 게 이게 얼마 저기 아폴로 퓨처 모빌리티라는 홍콩 상장사에다가 이 회사를 20억 2천만 달러 즉 2조 7천억 규모로 매각을 하려던 게 이게 결렬이 됐어요. 큰 회사 네. 2조 7천이면 아, 근데 뭐 이렇게 사이즈는 조그만데 네. 그냥 투자받은 규모가 한 6조 5천억 정도 되는. 6조? 예, 예. 근데 이게 투자한 데가 어디냐면 대부분 바이두라든지 상하이 기차그룹 이런 데서 큰 회사예요, 투자를 굉장히. 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 회사라는 거죠. 저도 여쭤보니까 그래서 워낙에 이제 비아디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압도적인 시장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그 매출이 주냐? 2021년 4분기에 그래도요. 11,800대를 팔았어요. 한 분기에. 한 분기에 11,800대 팔았으면 꽤 판 거죠. 근데 올해 1분기에 이게 700대 팔았대. 진짜 만 대를 팔았을까요? 그건 뭐 직원들이 샀나? 그 산에 이렇게 주차돼 있고 한 그런 거군요 네. 이게.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부동산 개발 업체 파산 위기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가고 그 외에 과잉 투자됐던 그런 산업 쪽으로 조금씩 전이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중국발 위험인자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워낙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또 저 하마스 간의 전쟁 소식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잠복되어 있는 뉴스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영, 근데 지금 어제 비구이한 뉴스 나온 게 네. 내가 빚 못 갚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진짜 못 갚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가능성이 나온다는 많죠.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 그래서 비구이한 채권이 지금 그 홍콩 증시에서 거래되는 거 보니까 10% 정도에 거래되더라고요. 만약에 100위안이다 그러면 12위안. 그러니까 채권으로서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큰 데가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회사들도 덩달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아니면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 비구이안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사이트를 늘려서 그런 후유증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 비구이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헝다를 처리한 예를 따를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되 규모가 워낙 커서 네. 그죠? 네. 그리고 저기가 이제 배째라 한 거니까 그럼 채권단에서 얼마 깎아줄 거냐 네. 두고서도 계속 또 논쟁이 있을 그러니까요. 거고 그럼 또 갚네 못 갚네 뭐 그런 악재성 뉴스들이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네. 같으네요. 네. 자 그러면 미스터 마켓까지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저녁에 뉴스룸에서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